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슈입니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더웠는데 8월 달에 이제 정말 가을 날씨 같습니다.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뭐라도. 그 날씨는 시원해졌는데 전국은 굉장히 지금 들끓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 편한 상황이 아닌 게 지난 24일 날 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회 안보실장한테 보낸 그 메시지가 포착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신원식 장관인 겸 이제 과거 예전 장관, 국방장관, 지금 안보실장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실성을 한 거 아닙니까? 북괴군. 예, 이건 뭐 거의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될까요? 뭐 군인들이니까 뭐 북괴라고 하는 거는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이거는 전쟁하자는 얘기인데요. 전쟁하자는 얘기죠. 전쟁하자는 네.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 제의한 사람은 여당 국회의원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국방위 소속이에요. 뭐 육군 중장 출신이더라고요. 육군 중장에다가 육사 31기 출신인데 네. 이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37기니까 육사 네. 후배고 중장도 같은 계급이었고 국방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이거면 말하면 굉장히 그 국가 안보에 거의 뭐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인데 네. 사측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한다고 나중에 변명했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리죠. 그게 어떻게 그러면요. 사적인 대화입니까? 제 상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 그러니까 북한 군대를 지금 공격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주 뭐 직접 타격하자는 소리거든요. 선전 보고 이게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전 예. 보고 선전포고죠. 이쯤 되면요. 예.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네. 리가 없고 전쟁하자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쪽에 한반도 이렇게 남북한 사이에 전쟁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진짜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더더욱 이제 그 아까 뭐 북괴라고 했던 표현이 예. 보면은 70년대식 사고 방식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북괴가 아닌 뭐냐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종부가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 90년대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간에도 북한이라고 칭했는데 북괴라고 하는 건 이제 적대적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무력 공격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뭐 그동안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화해도 여러 차례 정상회담도 있었고 과거식 지적하신 대로 70년대식 어떤 적대적 세력으로서의 그런 상호 위치 규정을 완전히 탈피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완전히 돌아갔고 혹시 생각하면 군부 내에서의 그 소위 매파들, 광경파들은 그 화해 시설에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이들이 중장 출신에다가 육사 정규 출신인데 기수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들이 사고방식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죠. 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따가 지금 타이밍이 네. 드디어 마치 때는 왔다는 듯이 이렇게 굉장히 뭐 호전적인 발언을 막 내놓고 있네요. 이건 전쟁을 하자는 거고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남북한을 뺀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원하는 최고의
최상의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이죠. 컨디션 만들어 주겠다고 예, 작정한 최상의 것 같아요. 컨디션을. 예, 물론 주는 그 최상의 컨디션은 음. 그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이고 우리에겐 최악의 컨디션이죠. 그렇죠. 네. 그 희생자는 바로 우리가 예, 되는 우리가 건데. 바로 되니까 직접적으로. 예. 지금 최근에 보면은 북한조차도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서로 안 쓰기로 약속했죠 안 쓸 원래.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김정은 위원장도 그 문제를 안 쓰기로 하면서 물론 이국가론에 대한 이제 함의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뭐 남조선 그렇죠. 괴뢰라는 말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북괴군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북한군들을 직접 폭격하고 직접 타격하자는 소리인데 이거는 제3국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쟁에 개입해서 남의 나라 전쟁에 지금 남북한이 개입하자는 소리인데 떠도 이거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쪽에 가갖고 거기 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군에 대해서 폭격을 가겠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러시아군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거든요. 이 일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기관 상황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남북이 모두 전쟁에서 아직 휴전 상태인데다가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동족끼리 지금 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일도 아닌 남북한 일도 아닌 제3국 그것도 멀더니 유럽적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마치 가장 그 직접적인 당사자처럼 네.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북한 쪽이 그 병력을 만일에 이게 또 최종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강근은 뭐 이제까지 보면은 강급 갔을 가능성은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그 카잔 브릭스 회담에서 이거 언급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뭐 최종 확인된 건 지금 아닙니다. 확인된 건 없죠. 네, 확인된 네네.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북한이 러시아 가지고 일부에서 관측하듯이 뭐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배치가 되고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대치해서 싸우고 그럼 남쪽은 그걸 빌미로 혹은 그걸 오히려 기회는 왔다는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남쪽이 우크라이나군에 개입하는 이런 계기로 만들어 가지고 저 유럽에서 남북이 대치해서 싸우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극적이에요 보면 희극적인 줄 알지만 네네 뭐 찰리 채플린 말대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뭐라 그랬죠? 예 희극이고 뭐 네, 예,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남북한은 지금 말씀 언급하신 대로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예, 양측 간에 지금 100만의 상비군 중무장한 그 군대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km를 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외신을 보면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병력이 어디로 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는 보통 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신중함을 그렇죠. 필요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컨대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얘기는 다르지만 이라크에 파병되고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뭐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서 파병이 됐거든요. 그것도 뭐 우리 특전사 병력들이 파병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것과 이걸 저쪽이 파병했다고 우리가 즉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대응을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북하고 러시아는 지난 6월에 그 전략적 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그런 조약을 체결했죠. 체결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제 사소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 상대방이 그 위기에 처했거나 우리 공격을 받았을 때는 모든 수를 동원해서 지원한다. 지원한다고 자동 개입 됐으니까. 조항. 네. 그렇죠. 그들은 이제 그런 협약이나 조약에 따라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국제 상황에서는 그것조차도 이제 우크라이나와 연결시키면 국제적으로 그렇게 뭐 확전되는 거죠. 완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그런 협약을 맺고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당장에 어떤 안보상의 문제가 생기는 아닌데요. 일단 아닌데 우리 정부가 오히려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여당 국회의원이나 안보실장이 그런 식으로 물론 뭐 가정이지만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뭡니까 이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든 전쟁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많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을 스스로 오히려 그 자초한다고 할까 오히려 부추기는 네.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이런 문자를 보면요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안보실장을 이런 강경파 군인을 안 치는지. 최근에 이 문제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평양 상공의 무인기 문제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인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죠? 무인기도 뭐 아직 그 우크라이나 파병설과 마찬가지로 뭐 최종 확인된 건 없죠. 네. 뭐 여러 가지 설만 받아 할 뿐이고 심지어는 뭐 북한 자작극이라는 얘기까지도 있으니까. 근데 남쪽에서 그 모양상으로 보면 남쪽에서 만든 혹은 제작한 그 무인기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최종 확인 안 되고 군에서도 그걸 최종 확인 안 해주고 있고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최근에 어쨌든 서로 풍선 날리기 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아니 저는 지금 구조를 볼 때 이게 북한의 자작극일 확률은 좀 없고요. 도리어 이게 지금 사태가 확대되는 건 미국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과 연관돼 있겠죠. 네네 미국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닌 건지 예. 그런데 이제 그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게 단정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북한 내부도 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갑자기 그 통일 관련된 모든 그 문구를 다 삭제해 버린다든가 헌법을 예. 고치겠다든가 헌법, 예. 그다음에 한국을 동족 국가가 아닌 네, 적대적 적대적인 어떤 국가로서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고치는데 예, 예. 이 사태는 좀 이상한 변화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북한 내부에 꽤나 복잡한 사정이 그건 분명히 있겠구나. 있겠죠. 예, 예. 북한 내부에서도 아마 김정은 체제의 그런 남쪽에 대한 그 통일 가능성 배제 내지는 적대적 국가 이국가 체제 선언에 대해서 그런 쪽의 또 설정에 대해서 꽤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보다는 남북 화해라든가 남쪽과 마찬가지로 화해라든가 아무리 우리가 민족이나 이런 걸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또 그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 네. 그게 김정은이 발언한 것들이 이번에 헌법에 포함되느냐 안 됐느냐도 불확실한데 다수는 포함됐을 거라고 추측을 할 뿐인데 네. 그것조차도 이제 내부에서 그 갈등을 전제로 한다면은 일정 만일에 아직 헌법에까지는 규정이 안 됐다면은 그건 아마 내부의 그런 이견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 만큼 북한 자체도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따라서 북한이 그 아무리 러시아와 어떤 그런 체제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군에 개입하고 그쪽에 포탄을 뭐 일설은 800만 발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이제 인력까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설왕설래가 되는 것 자체가 얼마 전에 지난해부터 그랬지만 한국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155mm 포탄을 수백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결국 보내고 그다음에 뭐 살상 무기를 보내느니 마느니 하는 걸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우리가 어쨌든 남북이 동시에 지금 유럽에서 벌어진 정쟁에 엄청나게 깊게 관여하고 있고 예, 개입하고 그러니까 있고.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오히려 네. 뒤에서 뭐 어떤 면에서 뭐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부추기고 그런 변화를 이용하려고 하는 혹은 네. 그런 이용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안보 환경이 갑자기 악화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욱이 지금 일본에서 이시바 지금 총리가 교체됐는데 이미 기시다 정부 때부터 이미 추진했지만 일본의 그 재무장하고 네네. 예, 그다음에 자위대 27년까지 무려 43조 엔 우리로 치면 뭐 수백조 엔을 지금 방위비 정액해가지고 GDP 2% 이상으로 지금 잡겠다고 하는 그게 잡혀 있고 이시바 총리는 또 우리로 지금 국방장관인데요. 방위청 때부터 방위청 장관이었고 장관했죠. 그다음에 예, 방위성으로 예. 성격된 이거 방위 대신이고 네. 예, 말하자면 군사 안보 전문가예요, 이 사람. 네네. 그 사람이 지금 아시아판 나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 판에 네. 지금 우리 남북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미래의 그런 구도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적합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지난해 5월까지 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미국 미제 무기를 무려 18조 6,700억 원. 정도 이게 200억 달러인데요. 예, 200억 달러인데 거의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무기 수입
7배, 7배라서 세계 그렇습니다. 1위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1위라는 게 무서운 게 참 사우디보다도 더 많이 지금 수입을 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예. 좀 이런 상태로 지금 이게 가고 거기다가 보면은 사실 지금 뭐 평택 기지도 그렇지만 그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문제들 예, 사실 예. 방위비가 아니라 주둔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 주둔 비용에 대한 부담 문제들도 큰데 이건 뭐 거의 현금 인출기가 된 게 아닌지 그냥 누르면 그냥 한국에 돈 나오는 그렇습니다. 정도로. 현금 예. 인출기란 말은 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예, 예. 유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아 예예예. 한국은 아, 예, 미국 현금 인출기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무기 거래는 이 무역 수지에 계상이 안 되거든요. 예, 무역 수지 계상이 안 돼 갖고 2014년인가 그때도 우리가 세계 1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위에서 3위까지 왔다 갔다 했죠. 네네. 항상 세계 사우디하고 탑입니다. 예. 네, 몇 개 국가 말이 있잖아요. 사우디죠. 저 5.1달러 그 그렇죠. 국가인데 참 이게 결국은 이게 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이. 결국은 안보 환경이 불안해져야지 무기 수요가 증대되고 그렇죠. 또 그 무기 수요를 통해서 무기 구매한 그 비용들은 결국은 양국의 정치 자금줄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흔히 제일 큰 그래왔죠. 거죠. 뭐 예. 헌에 그래왔죠. 네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무역이나 금융의 계상이 안 되는 사실은 어두운 돈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합법적 정치자금과 관련 없이 이렇게 정치권에 흘러 들어간다는 건 사실 공공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18조가 넘으면 뭐 200달러. 200억 달러. 200억 달러면 우리가 최근에 한국 방산도 엄청나게 승승장구한다면서 뭐 저 하나하고 뭐 저 네. LG하고 해가지고 이게 막 그 방위 산업에서 중국을 능하니 추월하니 많이 하면서 막 네네. 굉장한 성과로 이렇게 막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그 금액이 네. 그게 23년인가 22년도가 177억 달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많이 성과를 올리고 막 수출 엄청 했다고 그러는데 폴란드를 통해서 네네. 그 모든 돈을 다 합친 다 것보다도 합치고 우리가 훨씬 큰 거죠. 그 1년 동안에 한 번에 다 사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네. 그동안에도 쭉 그랬어요. 네. 이게 보면은 물론 언급하셨듯이 문재인 집권은 5년 동안에 산 것보다도 7배나 더 많이 샀다는데 예. 그 시기가 보면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꺼번에 다 산 거예요. 한 번에 1년 만에. 마치 예. 이거 무슨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정말 무슨 특별한 상황인데 또 하나는 이게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무기 체계도 너무 한 나라에서 무기를 사오면은 이게 무기 체계도 너무 이게 집중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원화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 나눈 이런 그 최근에 있어서 급격히 악화된 안보 환경과 지금 이런 무기 수요의 밀집한 증대 영향이 이런 있죠. 것들이 다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집한 영향이 이런 있죠. 것들이 뭔가 항상 그렇거든요. 네. 미국도 지난 뭐 200년 동안 돈 필요 없는 전쟁했습니다. 예. 예, 돈 필요 없는 전쟁했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지금 방위 산업을 다시 강화하고 저 무기 수출 3호지인가 네. 사실상 없애버렸고 네, 그다음에 저 미쓰비시니 옛날에 우리가 그 전시 그 전범 기업이라고 했던 그런 재벌들이 공식적으로 해체됐지만 네. 사실은 그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쪽이 지금 우리 그 KF-21이라고 첨단 전투기 지금 만든 그런 방식대로 지금 이탈리아, 영국하고 삼국 협정으로 해가지고 제6세대 지금 전투기 만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합의를 네네. 했고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걸 막고 하는 기업들이 다 옛날에 말하면 그 전문 기업들이에요. 미쓰비시라든가 미쓰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지금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22년도 말에 소위 안보 3법 그 3문건 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을 법적으로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일본은 자기 능력만 있으면 한국이 지금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방위 산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뺏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본은 자위대 쪽에만 무기를 공급해 왔고 네. 무기 자체가 기술적으로나 양적으로 지금 네.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 한국이 흔히 훨씬 뭐, 큰데. 예. 그런데 일본이 그걸 이제 역전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나가고 있는 방식은 그게 이제
그걸 해주는 거죠. 네. 순풍이 돋달게 해주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CIA 통계도 그렇고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북한의 GDP를 한 400억에서 500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무기만 1년에 지금 200억 달러라면은 북한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위협이겠습니까? 그렇죠. 위협을 받으면 그만큼 그 반응이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북한 GDP에 아마 총액보다 우리나라 국방비 자체만 네. 국방비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액수로 보면. 그러니까요. 저도 예, 지금 예. 그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적으로 그거를 이게 이 통계가 다양하지만 제가 일부러 CIA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북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북한의 전체 GDP하고 우리 국방비가 비슷할 정도인데 그 중에서 200억 달러를 미제 무기 첨단 무기를 사오면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은요. 핵을 가진 상대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화기로 무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왜 대북 확성기법 방송을 하니까 이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에서 짐승 소리하고 귀신 이렇게 소리를 계속 맞방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접경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저 며칠 전에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발 지금 이거 다 양측에서 중지해라라고 그렇게 좀 요청을 했어요. 이거 사실은 아무런 우리한테 실익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확성기 방송을 하고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그다음에 쓰레기 풍선이 오고 무인기가 날아가서 노동당 1호 청사위에서 막 김정은은 뭐 민족 반역자다 이런 식의 남을 그렇게 공격해서 우리한테 얻는 실익이 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거를 이런 결국 이 안보 환경을 악화시켜서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추진하는 세력은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그러겠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평화 공존과 적대적 균형이라는 게 이제 전후 이제 저 한국 전쟁 휴전 이후에 이제 이 흐름인데. 지금 현재는 적대적 균형 세력들이 완전히 원사이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아주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 핵심 고리라고 그럴까? 그걸 모든 걸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기본 구조적으로는 딱 정립되어 있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한쪽으로 막 미친 듯이 굴러가지 않았던 이유는 네. 한국 내 역대 정권, 특히 민주화 이후 정권들이 그걸 계속 거부했고 제어했죠. 그럼요. 거부하고 그쪽 요구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항상 갈등을 빚더라도 이렇게 우리 국내 여론 그걸 반영해 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그 장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네네. 오히려 또 앞장서서 그들과 지금 거의 합작하듯이 하는 식으로 가버리니까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리고 네, 여당 내 국방위원 그다음에 안보실장 뭐 청와대 주요 라인들이 이 적대적 균형을 더 확대 재생산 증폭시키기 위해서 뭐 치어리더처럼 막 그냥 불쏘시개에다가 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어떤 좌절감이 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이게 바뀔 것인가 참 제가 살면서 봐도 참 악은 선보다 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그 정치 구조가 이걸 지금 제어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무슨 자기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만한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거부권을 다 행사해서 모든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야 정치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있거나 뭐 협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의 단절돼가지고 적대적으로 대립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게 어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국가 진로 문제나 특히 군사 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국민적 여론을 반영시켜야 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중요한 그 일들이 아무런 그 국민적 합의 없이 혹은 국회 차원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갑자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저렇게 극단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견제 장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정자들 특히 이 군사 안보 정책을 집행하거나 위반하는 자들은 고위 관리들이나 담당자들은 보면은 우리 국민과 대화하고 우리 국민과 상의해서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그것도 미국, 일본이 매파들하고 지금 상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이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지금. 네, 하여튼 참. 매주 이 상황이 안보 상황이 정말 일촉즉발이고 우려가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요즘 그 일본의 그 독도 공세가 되게 강화됐습니다.
예, 예. 예. 그 독도 문제도 정말 심각한 것이 우리가 그 독도 문제는 항상 있어 왔지만 이 정부 들어서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래도 이때까지 역대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무슨 이제 독도의 이제 다키시마의 날이니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훈련하거나 혹은 그 독도와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차원으로 반발하는 공식 뭐 저 코멘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즉각 대응하고 오히려 이렇게 반격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가 이제 과거 과거에 해왔던 그런 대응조차도 안 하고 네. 아무런 그 무반응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고 네. 여기 그 때문인지 원래는 한일 간에 이렇게 화해 국면으로 가면 일본 윤석열 정부가 거의 일본에서도 인정하다시피 거의 일방적으로 양보해가지고 지금 한일 관계 이렇게 말하자면 보기가 괜찮은 상황으로 지금 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 정부도 혹은 자민당 정부도 거의 상응한 어떤 양보라든가 상호상봉 그걸 통해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 그렇지 않지 네.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하루도 양보한 게 없고 이쪽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일본은 독도 공세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 그 전부터 쭉 해왔지만 초중고등 학생들 교과서에 아예 독도 다키시마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네. 명기를 해놓고 있고 뭐 방위백선이 무슨 외교청 선의에도 다 그대로 기입하고 그다음에 그 독자기 다키시마의 날도 뭐 그 원래는 거기 시마네라고 하는 저쪽에 우리 치면 동해 쪽에 면한 자그마한 그 현의 그 자체 행사였는데 그 일본 정부가 자꾸 개입해가지고 중앙 관리를 보내고 저번에 이제 차관까지 보내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그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지금.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경우도 그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의 공간적 그 방어 범위 속에 지금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 옛날 샌프란시스코 강호 조약 할 때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초안에는 명기했다가 일본이 반발하고 영국까지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독도 문제가 된 건데 그때부터도 미국은 그 한국 영토에서 뺄 때 그걸 무인도로 이제 명기를 하는 거예요. 리앙크루 암초라고. 지금도 리앙크루 암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 이게 한국 영토로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일본이 민간인이나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한다고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상으로도 아주 애매하고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걸 갖다 방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즉각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랬을 때 미국이 이 갈등 상황에서 전시작 정권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금지했을 때 예. 어떻게 하죠? 그럼 대응할 수 없죠. 없죠. 왜냐하면은 만일에 민간인들이 일본 우익들이 만일에 배 타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하고 점령했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왜냐하면은 미국이 하여튼 한국의 방위 문제 개입할 때는 무력으로 침공을 받았을 경우라고 돼 있는데 그럴 때는 민간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자위대는 이제 무력 침공을 해왔을 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독도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닌 만약 무인도라면 리앙크루라고 하는 한국 영토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게 그 상호 방위 조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일본이 지금 식지 시료 지배 독도처럼 시료 지배하고 있는 게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센가쿠 열도예요. 네. 일본 중국으로 디아오이다오라고 하는데 그 디아오이다오 센가쿠 열도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들이 명시적으로 만일에 그게 중국이나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거나 분쟁이 되면 한국은 미일 안보조약에서 적시 개입해서 미국은 네. 일본 그걸 지킨다 함께 네. 경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바이든도 그렇게 얘기했고 오바마도 얘기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독도를 만약 일본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미국은 아무런 거 없어요. 입 다물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전시작전 통제권의 경우도 만일에 미국이 이 자위대가 들어왔을 때 자위대가 무력으로 독도를 침공했을 때 이거를 미국이 데프콘 3인가에서
올려가지고 전시 상황으로 상황 규정해버리면은 미-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 사령관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 국장군이. 네. 만일에 그럴 경우에 한미연합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거 작전권을 우리에게 얘기했다. 네. 근데 일본 저렇게 오는 거는 다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오는 것이니까 한국군 동원하지 마라. 네. 스톱해라. 스톱해라 하면은 못하잖아요.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꼼짝 못하는 거죠. 전시작전 통제권이 북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하고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아, 지금 그렇죠. 우리한테 어떤 그 악수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진원 씨도 이좀 조승열 외교부 전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빨리 찾아와야 되고 전시작전 전작권은 찾아와야죠. 그건 예, 조성열 그다음- 박사님만의 말씀은 아니고요. 물론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독도에서 사실은 그 비행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비행장을 이게 그 해안 산을 하나 허물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메우고 이렇게 울릉도에서요. 울릉도에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울릉도 지금 독도가 그게 아니라. 예정돼 있는 게 활주기가 1,200m예요. 폭이 네네. 36m고. 예. 그리고 말하자면 중소형 비행기가 이제 음. 순전히 이제 민간용이죠. 네. 그 울릉도가 워낙 그 격리가 돼 있다 보니까 배로가 네. 몇 시간씩 걸리니까 비행기로 이제 그 하게 한다는 건데 지금 모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조승일 박사도 그랬지만 기와하는 거 그 활주로를 한 2,000m까지 높이고 전투기가 왜냐면은 이륙 전투기 예, 이착륙 가능한. 가능한 게 이제 네. 2,000m라고 하니까 참.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가장 독도에서 가까운 그 오키섬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오키섬이 그 비행장이 그 2,000m급이에요. 네. 활주로가.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2,000m급 활주로를 가진 비행장이 한 60개나 된다. 네. 근데 우리는 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고 지금 예. 그 강릉에는 2,000m 넘는 게 있지만은 이제 그 민공 같이 쓰는 건데 네. 그 강릉에서 뜨면은 오키섬에서 뜨는 비행기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네. 그쪽이 더 가까워요. 강릉에서 네. 가면은. 근데 울릉도에서 하면은 더 우리가 더 가깝고. 가깝죠. 근데 네. 그렇게 하면은 네. 하려면은 그 공항 자체를 더 확장해라 하는 요구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전에는 이것이 우리 정부는 그 확장하고 하면 일본이 괜히 신경 거슬려 가지고 네. 오히려 한일 양국 간에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조심조심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민수용으로 순전 민수용 전제를 따라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예. 일본이 지금 저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네. 그거 뭐 그렇게 뭐 시시할 필요가 뭐 불안하죠. 있냐? 아이 내놓고 해라. 네, 맞아요. 그거죠. 맞습니다. 이 독도라는 게 사실은 그냥 한 섬이 아니라 우리 주권의 상징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예전에도 한번 그런 문구를 봤지만 그들의 야욕이 비단 독도가 작은 섬 독도에 한정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와닿았어요. 예, 어렸을 예. 때 본 거지만 예. 독도는 대륙 진출의 교두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를 침략을 한 건데 지금도 독도를 수호하지 못한다는 건 한반도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얘기가 독도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미국이 그 남북 미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거의 통합적으로 지배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가 카리브해라고 하는 네네. 쿠바가 있는 그 카리브해를 장악한 것이고 음, 그거를 미서 전쟁 1898년에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뺏은 거거든요. 네네. 필리핀 괌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리브해를 지배한 것이 이제 미국이 말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그 지금 중국이 남중국 해를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도 그 미국이 카리브해에 대한 집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겠죠. 이게 독도가 장차 지금 북극 항로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북극 항로가 열리고 지금 그 빙산이 녹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쪽하고 아시아 태평양 쪽 물류가 북극을 통해서 가면은 한 3분의 2 이상 더 가까워지니까 네. 굉장히 이제 그쪽으로 많이 활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네. 경우에 마치 지금 우리 동해가 독도가 네. 있는 동해가 중국의 남중국해나 북남 미주의 그 카리브해와 같은 그런 위치에 그런 딱 역기- 등장하게 되는데 네. 그 한중간에 말하자면 그 한중에 독도가 딱 앉아 있어요. 네네. 울릉도가. 중간에 예. 그러니까 독도를 장악하는 쪽이 옛날에 1904년에서 1905년에 레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를 선점하고 거기에다가 그 뭡니까 이거 군사실 해가지고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하는데 중요한 그 기지를 이용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이용하고 바로 그걸 시마네 형이 우리 땅이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한 건데 어쨌든 그만큼 독도가 그런 군사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물류 변화를 예상한다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그 루트 해상 루트의 네. 그
요충지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이 지금 독도의 문제에 집착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네, 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네. 지금 독도가 일본 영해 만일에 된다 그러면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에 영해선이 꺼지고 그 오른쪽은 전부 다 일본 영해 돼버려요. 그 그러면 이제 국제법상 영해는 아니고 그 아니, 그렇죠. 딜리미테이션 그거는 좀 공식적으로 이제 영해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섬이 발행하는 12해리를 제가 조금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남중국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 뭐 세시엘 군도나 뭐저뭐 그걸 뭐라고 그러니? 세이셸은 저쪽 세시엘이 아니고 저기 뭐죠? 저쪽 저 그- 마다가스카르. 네. 뭐죠? 카리브해 연안들이죠. 카리브 네. 말고 저기 저 남중국해 섬들이 갑자기 아, 파라셀 군도하고 뭐 있어요. 파라셀하고 스카보로 네. 갑자기 난사군도 그다음 서사군도 남사군도 서사군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는 그 조그만 섬들을 그것도 음. 암초 같은 섬들을 그 중국이 장악하고 예. 거기다가 막 모래 깔고 해가지고 구세기지를 만드는 이유가 예. 그것만으로는 그 영해 얼마 안 되지. 만약에 맞습니다. 자기 영토로 하더라도. 네네. 근데 그 섬들을 장악하면 예. 그 일대가 자기 영해랑 사실 그럼요. 마찬가지가 중요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독도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예.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영해선이 꺼진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공식적으로 일본 영해는 안 되지만 예. 그러나 사실상 일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일본 것이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네네. 독도라고 하는 게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네네. 네. 아, 요거는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이제 법은 사실 독립변수거든요. 그래서 영해의 개념들이 국제법상으로 섬이 발행하는 이제 그 12해리, 섬에서 12해리까지가 이제 그 유엔 해양법 협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영해의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해양 경계선이 그어질 경우에 독도를 주변으로 한 수역이 일본의 영해양권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다른 얘기지만은 뭐 NLL 문제도 그렇고 영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조금 그 전체적인 구도를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좀 그거는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22일부터 24일까지 그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었죠. 예, 그때 예. 보니까 이번에 브릭스에서 국제 결제 시스템을 한번 바꿔버리겠다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그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해서 미국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움직였는데 그거를 싹둑 잘라버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우리 거 만들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브릭스로 확대된 거죠. 러시아 쪽에서는 뭐 어차피 지금 스위프트를 네, 할 수 없게 축출당한 거니까요. 근데 축출당한 뭐 거죠. 예, 어떤 면에서는 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돈이고 돈의 중심이 미국이고 네, 미국이 지금 국제 결제 그러니까 모든 무역 거래나 무슨 금융 거래를 미국만이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지금 뭐 절대적으로 지금 그렇죠. 예, 특히 미국 그 시스템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게 은행 간 통신 결제 네네. 우리도 협회라는 스위프트 쓰지 건데요.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도 외국에 다 뭐 쓰죠. 돈 뭐 몇백 불 보낼 때 스위프트 또 씁니다. 우리 어디 네. 해외여행 갈 때 이게 예, 협조하는 예, 거 맞아요. 그걸 그거 다 써, 그거 통화하게 되죠. 써요.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와서 미국이 러시아는 안 돼 하고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네, 그 러시아로서는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저기 자국 화폐나 루블이나 특히 중국 위안화를 많이 쓴다고 네. 해요. 위안을 많이 위안화는 쓰는데 하드 커런시니까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루블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족해서 네, 그 다 모든 결제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네네.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네, 스위프트와 다른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브릭스, 네. 인도 거기는 브릭스 브라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새로운 말하자면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새로운 국제 시스템, 결제를 네네. 만들겠다는 예. 건데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때까지는 굉장히 막연하게 아니 대항 수단을 강구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네네. 실효성이나 내지는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가라고 네. 했는데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보도들을 보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 빠른 시간 굉장히 내에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효율적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기사에도 나오듯이 그걸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걸 서방도 같이 하고 있는 그 국제 결제 은행이 있어요. 스위스 본부에 있는 BIS라고 하는 예. 국제 결제 은행이 지난 2020년에 G20 경제 회의에서 네. 중국 쪽이 주장해가지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실험적으로 N브리지라고 하는 엠브리지.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시스템을- 스위프트 말고 네. 미국이 주도하는 거 말고 국제적으로 범용적인 어떤 국제결제 시스템을 시험을 해본 모양인데요. 네네. 해보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한 며칠 걸리는 것도 몇 초 만에 딱 몇 되고 초만에 사실 그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보내면. 네. 비용도 거의 제로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이걸 그 소프트웨어나 코드 문제를
그 개발하는데 그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그걸 주도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중국도 다 알고 있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러시아 못지않게 그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라고 할까? 네. 스위프트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네네. 중국, 러시아가 이번에 그 카잔 그 브릭스 회의에서 그 문제를 집중 논의해가지고 할 새로운 대체, 그러니까 브릭스 브릿지를 만들 경우에 네네. 브릭스 브릿지를 만들 경우에 중국이 지금 그렇게 쌓은 BIS 그 실험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쌓은 그 네. 노하우를 차용하면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물론 네. 뭐 이렇게 시스템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도 높아졌고 뭐, 예.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국이 저렇게 강대한 그 힘을 권력을 갖게 된 것이 경제 권력뿐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것이 돈 문제고 달러 패권이죠. 뭐. 그렇죠. 예, 그 예. 돈 막강한 국제 결제 시스템인데 경제 시스템이고 그거 결정적으로 금이 갈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 뭐 그렇지만은 다른 시스템이 뭐 개발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도 뭐 두 개를 물론이죠.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걸 이용할 수 물론이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미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저렇게 돈을 막 찍어내고 했는데도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우리 경제 상태가 좋은 그건 말하자면 거의 유일한 기축통화로서의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특권을 힘이죠. 갖게- 그럼요. 그렇죠. 지금 미국 망하면 다 망하니까 지금 인플레를 그렇죠. 수출해 버린 거거든요. 우리도 다 지금 그렇죠. 미국 인플레의 일부를 지금 떠안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게 바로 달러의 위력인데 네, 지금 그게 이제 옛날에 1970년대 오일 네, 취업권하고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모든 거래를 달러로 해라. 대신에 너희들 안보는 우리가 지켜줄게 해가지고 네. 그 협약이 이제 돼가지고 중동 특히 사우디를 지켜주는 대신에 모든 석유 대금 거래를 달러로 하자고 해서 키신저 때 만든 게 바로 지금 달러 패권이고 그 체제인데 그 달러에다가 그다음에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만일 흔들리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패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유명이죠.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공격이 쇠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만일에 그 브릭스 쪽에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그 대국들이 뭉쳐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곤란한 발생할 수 상황이죠. 있죠. 이게 참 좀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네. 원래 그 미국이 가장 좀 뭔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1929년 대공황 상태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피트로달러 개념으로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 토익 예,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달러 갖고 장난치는 놈들 예. 이거 가만 안 둡니다. 이게 전형적인 게 이제 이라크거든요. 예, 이라크 맞습니다. 후세인을 사실은 침공을 했던 이유가 뭐 당시에 뭐 이런 그 대량살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핑계였고 당시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 유로로 결제 화폐를 바꾸라고 했고 사실 일부 예. 바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 미국은 뭐 유엔이고 뭐고 그냥 뽑지 않고 바로 군사적 개입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인데 이 시스템 변환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간접적인 도전이거든요. 예. 뭐라고 또 미국도 얘기하기가 뭐합니다. 뭐 결제 시스템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강한 게 금융 시스템이 강하다 보니까 너희들 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가 시스템 다 갖고 있어. 근데 요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끊어지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시스템을 한번 개발을 해서 이게 브릭스로 확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환경 문제도 그래요. 사실 환경 문제도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유럽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환경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석유도 석탄도 아주 강한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강한 나라인데 네. 유럽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게 약해지고 미국만한 그런 충분한 석유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자 그런 거 쓰지 말고 뭐 우리가 sustainable development 하자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이게 시스템 변환 자체는 굉장히 미국이 뭐라고 군사적으로 조치할 수 없고 그 굉장히 뭐 좋은 시스템 뭐 또 만들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참-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못하죠. 못하죠. 예를 들면 예. 예전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제거도 그런 뒷배경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더 명확하게는 그때 보도됐던 걸 보면은 리비아의 가다피가 제거된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아시아가 제국주의 침략할 때 그 아시아가 동서남북 이렇게 독일권, 프랑스권, 영국권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했잖아요. 네, 4개로 예. 그러니까 이제 가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쪽인데 프랑스 쪽이 그 가다피가 제거된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그 식민지들 ES 식민지들 형식적으로 독립을 시켰지만 사실은 프랑이라고 하는 프랑권을 완전히 딱 묶어두고 있는데 프랑크폰이 예. 근데 그렇죠. 이 가다피가 범아시아 그 전체가 쓸 수 있는
독립된 어떤 통화 네, 통화. 화폐를 창출해 가지고 네. 그걸 아프리카 통화로 쓰자는 걸 실제로 추진했고 상당히 구체화됐대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다피가 제가 된 건 딴 게 아니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됐다는 설이 아주 유력해요. 맞습니다. 충분히 예. 그거 하고 나올 거죠. 예.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미국 시스템에 가 있었는데 2008년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네. 겪으면서 중국이 생각한 게 아무리 인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봐야 그때 당시 그냥 한 번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외환 보유고 달러 외환 보유고의 가치가 한 번에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때 생각한 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체제 속에서 그냥 일종의 그 뭐 미국의 뭐 총알바지 역할밖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온 건데 이번에 사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졌던 큰 피해 중에 하나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끊으면 될 줄 알았더니 아예 끊으니까 그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거 만들자라고 지금이 어떤 궁여지책 속에 이게 그렇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 시스템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더 좋다면은 그렇죠. 뭐 저도 돈 100불 어디 누구한테 보낼 때 그렇죠. 뭐 이게 저도 보내면 며칠 걸리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모든 얼마나 사물에는 불편합니까? 예. 사물과 일에는 양면이 있어서 있죠. 이쪽을 치면 저쪽이 커져버리고 네네. 이거 오히려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네. 상대방의 대항 수단을 대항수안을 준 거예요, 그냥. 주는 거죠. 오히려 사실 상대방으로서 그렇게 할 네. 수밖에 없으니까 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그 대외적 어떤 이해를 보면 우크라이나 쪽은 비교적 작은 거. 그 결제 시스템은 전체죠. 그렇죠. 근데 결제 시스템이 바뀌면 금융의 어떤 프레임이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문제들이라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기사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 달러 패권 내지는 미국의 정치 안보적 패권이 경제적 패권이 그 브레튼 우드 회의에서 시작됐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 표현을 보면은 이게 그러나 브레튼 우드는 아니다. 그 얘기는 좀 말하자면은 카자흐에서 그 문제를 결제를 했지만 지금 당장 무슨 그걸 대체할 정도의 큰 그 결제 시스템이 당장 등장하는 건 아니고 지금 러시아처럼 서방에 직접 제재를 받고 있거나 혹은 제재를 받아가지고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나라들이 네. 우선 거기서 당장 벗어나는데 필요한 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근데 이용할 거다 그게.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작은 포션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 100을 꽉 채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매일같이 이런 상태가 돼야지 미국 경제가 겨우겨우 돌아가는 이 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건데 그중에 1만 빠져도요 미국은 흔들립니다. 그럼요. 지금 미국이 제일 이제 결국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피트로 달러, 저 석유 결제 시스템이 달러라는 것이 미국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까 정확히 잘 지적하셨을 때 사물에는 양면이 있어서 이 만약에 결제 시스템이 바뀌면 그 달러가 어디 가겠습니까? 친정인 미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소위 극단적인 인프라가 생기고 그걸 공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마치 이 애크로바처럼 끊임없이 움직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 국제 경제 시스템을 유지 운영하는 중심의 미국인데 거기서 1%만 균열이 나도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위 달러 갖고 장난치는 놈들 이거 미국 가만 안 놔두는 건데 이거 시스템을 변환한다는 건 장난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저질러 놓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참 이거 근데 이럴 미국도 수도 뭐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답답해졌어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알면서도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아니 저기 시스템 만들었다고 전쟁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전쟁해도 뭐 미국이 성산이 있는 것도 예. 아니고 그 더더욱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결제 시스템 만들었다고 전쟁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석유 결제 화폐를 바꾸면 모를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강력한 그 시스템의 힘이 1%씩 균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 미국이 대응 방식이 두 가지 방향이래요. 네네. 한 방향은 뭐냐면은 그 미국도 따라서 그 미국도 그 효율성을 네. 그 BIS 그 M 브릿지라고 하는 프로젝트 실험에서 나온 그 효과 네. 며칠 걸리는 걸 몇 초 만에 하고 그다음에 거래 비용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걸 미국 지금 스위프트도 그런 쪽으로 개량하는 방법이 네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해하는 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예,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개발됐다고 하면 두 개를 다 써도 뭐 우리가 뭐 무슨 반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근데- 좋은 시스템, 기계 뭐 컴퓨터,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우리 누가 IBM 시스템이 있고 맥 저기 애플 시스템이 있는데 그 운영 체제가 다르지만 뭐 쓴다고 뭐 서로 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묘한 위치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구축해 놓은 이제까지 예전에는 우리가 제3세계였지만 지금 묘하게도 한국은 거의 제1세계 됐죠. 제1세계로 뛰어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의 구성원 중에 상당수는 미국 체제가 편하고 미국 체제 기대는 걸 좋아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우리 내부도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1세계가 누리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1세계는 그렇다면은 미일 동맹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 사고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제3세계 처지라고 한다면은 미일 동맹 체제에 나오고 미국, 일본에 대해서 그 전설이 분명하고 우리가 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1세계가 돼버렸어요. 네네. 미국, 일본과 한미일 동맹 얘기하게 되고 아시아파 나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1세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세계에서 미국이 구축한 모든 가치나 그런 체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게 집착하는 세력들이 상당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네. 그 에디슨 이거는요 돈은요 정치나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종교도 물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돈은 무서운 게 그렇지만요. 뭐냐면요. 이게 무서운 게 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반미 바람이 좀 불었는데 그 반미 바람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무슨 진보 정치 세력, 시민 세력 나온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나왔어요. 금융권에서. 예. 달러 가치를 보고 야 빠져나가자. 예. 야 안 되겠다. 이거 투자했다. 그렇기 얼마든지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진짜로 그 투자자들은 보면 예민해요.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우리한테 이득을 안겨주겠다고 하면요 확 무너집니다. 물론 예, 그거는 뭐 그런 대적 전선의 문제가 특히 아니라서 뭐 네, 주식 투자나 이런 문제에 그건 민감하죠. 예민합니다. 네, 정말 맞아요. 그때 제가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한참 이제 이rak 침공한 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막 이럴 때 보면요 여의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진짜 저기 첫날 아침 9시에 장 시작되면 딱 달러 사인 붙이고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아 그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우리 들었어요. 국민의 어떤 그 예, 그런 면도 있어요. 또 반면도 있죠. 그 제가 네네. 말한 친미국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진 것도 있지만 예전에 1988년도 그 서울 올림픽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옛날 갑자기 그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제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운동장에 모였던 사람들 다수가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소련이죠, 당시 소련. 그렇죠. 다 소련을 응원했어요. 그랬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아마 오. 지금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깜짝 놀랐고 아 예, 그럴 정도로 우리 이 민족 의식 저변에는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네네. 미국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강하죠. 네, 뭐 미국이 잘못한 거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해줬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네, 미국 한거 조선일보에서 반대한 지적한 것 중 네네. 하나가 또 근데 평택 미군 기지 같은 글쎄 말이에요. 800만 평이나 되는 거를 800만 저렇게 평에다가 그 100억 거기- 달러 이상을 돈을 들여가지고 네. 사실은 그건 거기 저 중국 렌트 받나요 우리? 그렇죠. 안 받죠. 렌트가 아니고 돈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 집 빌려주고 그렇죠. 그것도 영구임대.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리비까지 내주는 거 방위비 아닙니까? 분담이라고 하는 이거는 게 좀 말은 분담금이지 사실은 주둔비를 우리가 내주는 거 거죠. 있지 않습니까? 1조 그래서. 5천억 달러, 1조 5천억 그러니까. 원이야. 지금 트럼프는 그걸 무슨 50조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임금 인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임금 인출기다. 얼마든지 내가 돈 받아낼 받아낼 수 수 있다. 있다. 그거 갖다 미국 요새- 유권자들한테 자기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죠. 오늘 하여튼 굉장히 불안하고 어두운 소식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좀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밝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길 바라고요. 네, 오늘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가 10월 한 달간 점심 특선 언양불고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가격 할인, 무한 서비스, 신선한 명품 한우와 가격에 놀라 다시 찾는 대구 한우 맛집 경성한우로 오세요.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의 진미 경성한우입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